이제는 오늘 이어서 문학 들어갈 건데요. 5개 영역 중에 문학 그 영역이 좀 제일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뒷부분에 있는 연극 단원이 있어요. 연극 단원. 연극 단원이 5학년 2학기, 6학년 1학기, 6학년 2학기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정리한 그 성취 기준이 뒤에 있어요. 거의 문학의 거의 3분의, 5분의 3? 5분의 2? 이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영역의 이 연극 단원이. 그래서 오늘은 그 연극 단원 그 앞까지 공부하는 게 목표예요. 일단 목표인데, 일단 연극 단원이 중요한 거고, 뭐 오늘 못하면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갈 거예요. 제대로 들어갈 거는 다음 주에 들어갈 거고, 문학에서는 거의 키포인트가 이 연극 단원이라는 거. 사실 시험 문제 뭐 많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 연극 단원이. 근데 이제 여러분이 좀 다른 차시와 다르게 조금 특이한 부분이 많아서 연극에 대해서 좀 특이한 부분이 많아서 공부가 좀 그 분량이 좀 많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2페이지 들어갈게요. 2페이지 역시 똑같은 구성입니다. 성취 기준별로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군 이렇게 나갈 거예요. 보겠습니다. 영역이 5죠. 다섯 번째 영역이니까 5-1이 되는 거죠. 그렇죠? 듣기만 하기 1-1이었고 읽기가 2-1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문학은 5-1입니다. 보겠습니다. 느낌과 분위기를 살려 그림책, 시와 노래, 그 다음에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듣는다예요. 핵심 개념은 크게 안 중요하고 내용 요소 정도만 볼게요. 작품, 낭독, 감상입니다. 성취 기준 해설을 보겠습니다. 5-1입니다. 이 성취 기준은 작품의 내용이나 표현에서 오는 느낌과 분위기를 살려서 노래하거나 밑줄, 낭독 혹은 낭송함으로써 낭독 혹은 낭송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로써 뭐하래요? 밑줄, 작품의 수용 능력을 향상시킨대요. 작품의 수용 능력. 감상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그걸 위에 설정을 했대요. 따라서 계속 밑줄 칠게요. 시나 노래, 이야기 등 다양한 갈래의 작품을 두루 활용하여 목소리의 높낮이, 성량, 속도 등에 대한 감각을 기르도록 한다. 여기까지 밑줄 칠게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운율이 뭐죠? 이렇게 리듬감 같은 거죠. 운율과 정서 및 운율과 분위기가 조화로운 작품. 그 다음 다양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을 통해 내용과 표현이 서로 연관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답니다. 교학방류 볼게요. 4번, 1번. 낭송이나 낭독을 지도할 때에는 어떻게 하래요? 작품이 특정한 느낌과 분위기를 고유하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낭송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느낌과 분위기를 빚어낼 수 있으므로 동그라미 칠게요.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게 한대요. 그러니까 작품이 고유로 갖고 있는 어떤 분위기가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낭독하냐, 낭송하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박자를 빨리 한다거나 리듬감을 주고 말한다거나 낭송한다거나 그러면 느낌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 생각하면 되죠. 노래방 같은 데 갔을 때 여러분 갑자기 슬픈 노래에 리듬 변화를 눌러버리면 기억나요? 해본 적 있을 건데 갑자기 디스코 음악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리죠. 마찬가지예요. 그 작품이 갖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읽느냐, 낭송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래요?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도하라고 하는 거죠. 다양한 활동. 문학은 향유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게 특히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평방류 볼게요. 시나 노래, 이야기를 교과외 시간에도 흥미를 갖고 즐겨 접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밑줄 누적적으로 기록하여 평가하래요. 누적적으로 기록하여 평가한다. 강론 정리 보겠습니다. 느낌을 살려 이야기를 읽는 방법이에요. 먼저 1번 인물의 마음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 2번 인물의 마음에 어울리는 표정과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낭독이겠죠. 낭독. 그 다음 2번 시 읽고 낭송하기. 이번엔 낭송이죠. 1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를 읽습니다. 읽어보는 활동하는데 뭐 주고받으면 읽기 뭘까요? 뭐 얘가 이거 뭐 1년을 읽으면 얘가 2년을 읽고 이런 식으로 한 행씩 읽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고받으면 읽고요. 그 다음에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면서 읽기도 하고요. 그 다음 떠오르는 장면을 그 행동을 표현하면서 읽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낭송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2번 시를 읽습니다. 그 다음 3번 인물의 마음을 상상하며 시를 읽는데 상상력이 필요한 순간이겠죠. 이때 밑줄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며 읽습니다.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며 읽고요. 4번 좋아하는 시를 마지막에 낭송하는 이런 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 단고장 표시 볼게요. 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며 시를 소리내어 읽는 것을 뭐라고 한대요? 낭송이라고 한대요. 낭송 동그라미. 그 다음 유의점 볼게요. 시에 어울리는 방법으로 낭송하기, 시의 장면이 떠오르게 낭송하기, 그 다음에 인물의 마음이 잘 드러나게 낭송하기 등을 뭐하래요? 밑줄 평가 기준으로 미리 제시하래요. 평가 기준으로 미리 제시한다. 이때 평가는 밑줄 서로 잘한 점을 칭찬하는 정도로 한대요.
즐기는 문학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막 평가를 하는 거를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 즐기고 칭찬해주는 정도로 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참고자료 볼게요. 여러 가지 시 읽기입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시의 특성에 맞게 다른 방법으로 시를 읽으면 시의 재미를 더할 수 있대요. 다음의 방법도 교실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면 더 재미있는 수업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시를 들어준 게 뭐냐면 돌림시 읽기예요. 우리 돌림노래 알죠? 돌림노래 하듯이 시도 이렇게 돌림시를 읽어보라는 건데 돌림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여러 모둠이 시를 읽을 때 시작과 끝을 다르게 해 읽는 것이다. 대체로 리듬감이나 이미지 중심의 시를 읽을 때 적절하겠죠? 그 다음 점층적 시 읽기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시 읽기에 참여하는 인원을 점층적으로 늘려가거나 줄여가며 하는 합창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1명, 두 번째 행부터는 뭐 2명, 세 번째 행부터는 3명 이런 식으로 점점 늘리거나 아니면 10명에서 시작해서 19, 8, 7, 6 이런 식으로 행의 숫자에 맞춰서 줄어들거나 이런 식으로 읽어보는 활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의 음절 바꿔 합창독하기 볼게요. 여러 모둠으로 나누어 시의 본문을 그대로 읽는 모둠과 한 음절로 바꿔 읽는 모둠이 화음을 이루어 합창하지 읽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시의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에 의의가 있어요. 문학 활동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합니다. 학습자가 한 편의 시를 읽을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글자를 소리로 바꿔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때 옛날에 기억나실 거예요. 영어든 국어든 음독, 그러니까 소리 내 읽으면 뭐가 집중이 안 된다 그랬죠? 음이 파악에 집중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영어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음독을 할 경우에는 어떻다고 했어요? 그 어떤 발음을 우리가 평가할 때 그럴 때는 음독을 시키지 애들이 음이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거는 묵독, 그러니까 소리 안 내고 읽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시도 낭송을 시켜버리면 애들이 그냥 그 글자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꾸는 그 활동에 집중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 읽기만 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시어를 통해 밑줄 독자가 장면이나 심상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를 읽긴 읽었는데 낭송을 하긴 했는데 어떤 장면인지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 머릿속에. 그래서 이때 뭐 하라는 거야? 그림을 그려보면 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이때 교사는 학습자가 조금 더 천천히 시를 음미하고 상상한 것을 그 옆에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버리면 시에는 뭐가 나타나죠? 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떠오를 수 있는 심상. 그런 심상을 그려볼 수 있는 활동을 잠깐이라도 하면 그건 미술이 아니죠. 이렇게 그려보는 활동을 하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거를 실제로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의 의의라는 거죠. 그 다음 5-2 성취 기준입니다. 인물의 모습, 행동, 마음을 상상하며 그림책, 시나 노래, 이야기를 감상하는 겁니다. 볼게요. 내용 요소는 뭐예요? 작품 속 인물을 상상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작품을 낭독하고 감상하는 것이 나옵니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1번 노래와 시, 이야기 등 특정한 문학 갈래에 국한하지 말고 밑줄, 만화, 애니메이션 등 갈래 범위를 넓히거나 그 다음 역할극과 같은 연극적 기법 동그라미 연극적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도록 하래요. 그 다음 2번 읽어볼게요. 문학의 기능이나 효용에 대한 일방적 설명을 지향하래요. 문학을 읽으면 이런 게 좋다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문학에 대한 유의미한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하여 밑줄 자발적으로 문학을 향유하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래요. 그 다음 평가 방법의 유의사항도 볼게요. 1번 거기 밑줄 허용적인 분위기 밑줄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나 노래, 이야기를 감상하고 느낀 점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고 이를 관찰하여 평가하래요. 그 다음 정리 보겠습니다. 시 속 인물의 마음 상상하기예요. 1번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서 시의 장면을 밑줄 몸짓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합니다. 몸짓으로. 2번 시에 나타난 표현을 보고 인물의 마음을 생각해보자. 마음을 생각 밑줄. 3번 시의 내용과 비슷한 경험을 떠오른다. 비슷한 경험 밑줄. 그 다음 그래서 시 속 인물의 마음이 어떠할지 말해보는 이런 활동을 합니다. 2학년 1단원, 2학년 1학기 1단원에서 합니다. 그 다음 지도의 유의점이라고 해서 2학년 1학기 11단원에 나온 단원명이 뭐냐면 상상의 날개를 펴요라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 많이 하겠죠. 상상하는 단계, 상상하는 활동 많이 하면서 이 단원의 유의점이에요. 전체적으로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걸 주의해라 하는 유의점들을 제가 모아놨어요. 이 지금 성취 기준에 아주 들어맞는 단원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하며 읽어야 된대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이야기의 상황,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인물의 마음을 동그라미 추론하며 읽어야 됩니다. 우리 추론하는 거 아까 듣기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하다고 했죠? 짐작하기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했어요. 짐작하기.
이야기를 감상한 뒤에는 이야기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글이나 인물카드, 역할놀이 등으로 표현하며 이 이야기에 대한 감상을 심화할 수가 있어요. 서로 반응을 공유하는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2번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밑줄 이야기를 즐겁게 경험하는 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단 재밌게 읽어야 돼요. 이야기를 읽을 때는. 3번 볼게요. 인물을 상상하는 활동이 자기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된대요. 이야기를 읽을 때 인물의 모습이나 행동을 상상하는 활동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진행된대요. 그 결과 이야기를 읽고 나면 인물에 대한 인상이라는 게 남죠. 어떤 인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그 인상을 어떻게 하는 거? 보다 명료화하는 데 초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읽으면 누구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물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서로 상상한 걸 얘기해보고 추론해보는 활동을 하면서 서로 그걸 명료화시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 중심 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야기에서 그 인물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얘기를 오고 가면서 그거를 좀 더 명료화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4번 인물의 마음을 추론하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 나오죠. 짐작하기 동그라미. 짐작하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5번 처음부터 밑줄 칠게요. 이야기의 3요소인 뭐죠? 인물, 사건, 배경이 3요소예요. 이것 중에 인물에 초점을 맞춘다. 거기까지 밑줄. 인물에 초점을 맞춤으로. 그러니까 1, 2학년에는 뭐만 초점을 맞춘다고요? 인물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중심 사건의 정리 역시 인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사실 사건의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중심 인물이 어떻게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일단은 우리는 인물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걸 인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사건이 있네? 이 사건은 어떻게 됐지? 그런 걸 파악하는 것보다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인물의 마음이 어떠할까? 이걸 좀 더 집중을 한다는 거죠. 1, 2학년 때. 그 다음 6번입니다. 인물의 마음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읽기, 그 다음에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역할놀이 하기 등은 인물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책 읽기 활동, 역할놀이를 통해 학생들이 인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도록 지도해야 된다. 즉 나중에 배울 우리 연극 단원에 나오지만 연극 단원을 시작하면서 얘기해요. 2학년, 3학년, 5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역할놀이, 역할극, 촌극 이런 걸 해보면서 드디어 이제 5학년과 6학년 때 뭐 할 수 있다고? 연극 활동을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학년 때도 뭘 하고 있어요, 애들이? 역할놀이 같은 걸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어떤 거? 인물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이런 걸 활동을 하면서 역할놀이를 해보면서 점차 나중에 배울 이제 그걸 뭐 위해서는 아니에요. 뭐 5, 6학년에 배울 연극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활동의 기초가 되는 건 맞죠. 그렇죠? 그 다음 참고자료를 보겠습니다. 문학 감상에서 상상의 중요성이에요. 문학 감상의 상상의 중요성 중요합니다. 읽어볼게요. 상상이란 어떤 대상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과정을 말하죠. 쉽게 말하면 이미지를 떠올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눈앞에 없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거나 작년 여름에 놀러간 바닷가의 풍경을 떠올릴 수 있다. 또는 10년 뒤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이처럼 상상은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머릿속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모든 과정을 뜻한대요. 근데 이제 문학 과정에 얘기가 나옵니다.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상상은 특히 중요하다. 문학은 언어를 통해 심미적 정서를 전달한 예술이래요. 이때 작품 세계는 언어를 통해 존재한다. 독자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언어를 해석하고 작품 세계를 상상한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모습이나 행동, 배경 등을 머릿속의 이미지로 그려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지면 학생들은 작품 세계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 작품을 감상하면서 심미적 정서를 심도 있게 느낄 수 있게 된다. 즉, 뭐하랴? 밑줄. 상상력이 뛰어난 독자가 문학 작품을 더 재미있게 읽는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일수록 문학 작품을 더 재미있게 읽기 때문에 상상력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텍스트를 가지고 애들이 떠올려 봐야 되는 활동이 많죠. 그렇죠? 시든 이야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상이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고 2번 볼게요. 줄거리를 정리하며 인물의 마음 생각하기예요. 한번 읽어보면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상황과 인물의 말이나 행동 등을 살펴보아야 한대요. 그 가운데에서 이야기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밑줄 줄거리를 이해하는 일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즉 줄거리 파악이 중요하다는 건데 줄거리는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을 말한다. 줄거리를 이해하면 이야기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 그 상황에서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거기 교과서에 나온 책에 대해 얘기가 나옵니다.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라는 그 작품에서 아저씨는 동네의 딸기를 독차지한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아저씨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수박을 나눠 먹는데요. 그런 와중에 동네 꼬마가 아저씨를 찾아와 수박을 나눠줍니다. 이러한 정황을 이해하면
밤잠을 못 이루며 미안해하는 아저씨의 마음을 짐작하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미리 알면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처럼 밑줄 이야기의 줄거리를 정리하는 활동이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인물의 개성이 두드러지는 이야기라는 걸 볼게요. 이 단원에서는 밑줄 이야기의 세 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 가운데 뭐 중심이죠? 인물에 집중해 이야기를 감상하도록 지도하고 있대요. 여기까지 밑줄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단원을 지도할 때에는 인물의 모습과 행동이 두드러지는 작품들을 제시하면 교육적 효과가 당연히 높겠죠. 그 다음 특히 인물의 마음을 직접 설명하는 이야기보다 말이나 행동을 통해 인물의 마음이 드러나는 얘기가 더 적절할 것이다. 즉 여러분 뭐 뒤에 또 나오지만 시점을 통해서 어떤 그 뭐죠? 뭐 1인칭 주인공 시점, 뭐 1인칭 관찰자 시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보면 뭐가 더 적절할까요? 관찰자 시점이 훨씬 적절한 거예요. 왜? 인물의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물의 성격 같은 거를 막 스토리텔링 해주는 것보다는 뭐 해주는 게 좋아요? 행동의 말이나 그 대사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우리가 애들이 이런 걸 파악하는 거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참조 거기 밑에 주의점. 2학년 학생들은 인물이라는 용어의 범주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인물이 뭐가 들어가죠? 뭐 사람, 동식물, 사물 등에서 이야기에서 사건을 주체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을 지도할 필요가 있대요. 그러니까 2학년 입장에서는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이 뭐지? 인물이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인물 제시 방법은 우리 그 지도서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지만 여러분이 알 필요는 있어서 보충 자료로 넣어놨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인물을 제시할 때 왼쪽엔 뭐죠? 직접 제시 방법이 있어요. 말하기라고 하는데 영어로 텔링 방법이에요. 텔링. 그러니까 인물을 직접 말하는 거예요. 즉 제시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간접적 제시 방법이라고 해서 쇼잉이라고 해서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특징이 뭐가 있는지 볼게요. 직접 제시 방법은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인물의 특성을 요약하면서 소개하는 방법으로 등장인물에 대한 요약과 설명은 물론 심리 분석과 타 인물의 보고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인물에 대해서. 그 다음 간접적 제시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등장인물의 외양 묘사, 그 다음에 행동, 어떤 대화 같은 걸로 객관적인 상황을 묘사해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다 말하는 건 뭐예요? 직접 제시 방법이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거는 간접 제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직접 제시 방법의 장점 볼게요. 등장인물의 심리를 상세하게 분석해 설명해 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 독자는 그 설명과 논평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은 비교적 쉽게 작중 인물의 개성을 나타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죠. 어떤 단점? 독자의 상상력의 참여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뭐예요? 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제시문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단원의 상상하며 읽기에 어울려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비설화적이라는 단점이 있고요. 사건 진행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뭐 작품 수준, 이렇게 직접 제시 방법이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간접적 제시 방법의 장점 보겠습니다. 인물을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독자는 작가의 견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이 바로 등장인물과 접할 수가 있죠. 그 등장인물의 행동을 보니까요. 인물들이 자신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 그들 자신을 독자에게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므로 작가로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만큼 그 다음에 독자에게는 훨씬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인물의 개성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는 그 외양을 묘사를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 독자한테는 좀 더 생생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사실을 현재법에 의하여 재생시키고 직접 포섭할 수가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뭐 과거 사실 얘가 이렇게 행동을 했다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때 사실을 생생하게 그 글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단점도 있어요. 독자는 모든 것을 종합하여 그 등장인물의 성격을 짐작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상상력이 많이 묘하죠. 그리고 표현의 한계가 따라요.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 그냥 소설과 드라마의 차이를 얘기를 나오는데 드라마 어때요? 드라마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극본 같은 거 보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 사람의 말과 지문을 제시하잖아.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소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 인물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와 소설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 뒤에 있는 내용이고 예문을 보면 왼쪽에는 이효석의 메밀꽃필 무렵이고 오른쪽에는 정광용의 껍빛단리라는 소설인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소설이에요. 그걸 읽어보면 위에 이효석의 그 메밀꽃필 무렵의 그 장돌뱅이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부분은 직접 막 설명해 줍니다. 볼까요?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 푼돈이나 모아본 적이 있긴 하였으나 그 인물의 그걸 다 얘기합니다.
읍내에 있는 백중이 열린 해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인물이 막 했던 행동들을 그냥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젊었을 때 돈을 좀 벌었는데 다 돈 써버렸다는 거예요. 놀이물로. 그러니까 이 인물에 대해 성격을 소개해버리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껍질 닦는 의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는 새로운 환자의 소진에서는 병에 우선 앞선 그 부단 능력을 감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신통치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무슨 핑계를 대는 그것도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간호원으로 떠돌리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중환자가 아닌 한 대부분의 경우 예지는, 그러니까 미리 보는 거 젊은 의사들이 했다. 원장은 다만 기록된 진찰 카드에 따라 환자의 증세에 아울러 경제 정도를 판정하는 최종 진단을 내리면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묘사만 한 거예요. 묘사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격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상상을 해야 되죠. 이런 방법이 간접적 제시 방법입니다. 그 다음 5번이에요. 이야기 읽기 과정에서 발휘되는 상상력인데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쉽게 읽고 넘어갈게요. 먼저 상상력의 종류를 4개로 얘기를 합니다. 먼저 형상화 상상력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하는데 점점점 상상력이 좀 더 풍부해진다고 보면 돼요. 볼게요. 먼저 형상화 상상력은 거기 옆에 적어주세요. 한 장면의 일부를 상상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 어떤 한 장면의 일부를 상상하는 능력이보다 형상화 상상력이라고 보면 되는데 첫 번째 줄 밑줄 칠게요. 이야기 세계의 구체적인 대상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그리는 상상력이에요. 이 정도만 읽고 넘어가세요. 뒤에는 그냥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형상화 상상력은 뭐라고요? 한 장면의 어떤 일부를 딱 캐치해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형상화 상상력이에요. 두 번째 위로 보면 5페이지에 조합화 상상력 동그라미 칠게요. 거기다 옆에 적어주세요. 한 장면을 전체적으로 상상하는 걸 조합화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형상화 상상력, 우리 아기 돼지 삼형제라고 했을 때 형상화 상상력은 돼지 삼형제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삼형제에서 이 맨 아기 돼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첫째 돼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그 첫째 돼지를 상상한 게 이 형상화 상상력인 거예요. 근데 조합화 상상력은 이 아기 돼지 삼형제에 대한 얘기를 딱 했을 때 그 장면, 같이 한 집에 있는 어떤 장면을 떠올리면 지금 말하는 조합화 상상력이에요. 그 장면이 뭐라고요? 한 장면을 전체적으로 상상한다. 첫 번째 줄만 밑줄. 이야기 세계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엮어서 장면을 조직하여 이야기를 엮어내는 상상력을 의미한다. 너무 세부적으로 팔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에는 동작화 상상력 동그라미 치고 옆에 적어주세요. 장면을 연결해서 상상한다. 장면을 연결해서 상상. 동작화가 뭐라고요? 말 그대로 동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면을 연결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뭐 아기돼지 삼형제가 나오면 그 어떤 장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상상력은 동작화 상상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구축화 상상력 동그라미 치고 거기 첫 번째 줄 밑줄 칠게요. 독자는 이야기를 읽는 과정에서 이야기 속 인물이나 사건, 배경 등에 대한 상상작용으로서 이야기 세계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나 개념, 장면, 관련 지식, 경험을 떠올리기도 한다라고 해서 구축화 상상력은 최종적인 상상력인데 그거 적어주세요. 배경 지식과 함께 상상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소설을 읽었어요. 근데 이거와 비슷한 다른 소설을 떠올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겪었던 경험을 떠올린다거나 즉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많이 하는 활동이 뭐예요? 뭐 경험을 떠올리면 시 읽기, 경험을 떠올리면 이야기 읽기 이럴 때 쓰는 상상력은 뭘까요? 그럼 구축화 상상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정도 4개 정도만 구분할 줄만 알면 돼요. 형상화 상상력, 조합화 상상력, 동작화 상상력, 구축화 상상력의 그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내용이 어떤 건지만 간략하게 알면 됩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장면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읽으면 좋은 점 볼게요. 1번 이야기를 오래 기억할 수 있다. 2번 이야기를 자세하게 읽게 된다. 3번 이야기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4번 장면을 떠올리며 상상력 동그라미 상상력을 기를 수 있다예요. 상상력 나오죠. 첫 번째 유의점 볼게요. 시나 이야기를 읽고 장면을 떠올린다는 것은 시나 이야기의 내용을 영상화해 상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까지 밑줄. 이거 무슨 상상력이라고 볼 수 있죠? 영상화한다. 뭐죠? 동작화 상상력이에요. 이해되시죠? 상상했어. 그거를 어떤 영상으로 동작이 움직이는 걸로 상상했으니까 이건 무슨 상상력? 동작화 상상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나 이야기 언어가 그려내는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결합해 구체적인 장면으로 상상하도록 한다. 그 뒤에 상상력은 뭐죠? 구축화 상상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어떻게 하는 거야? 사실 기본적으로 형상화 상상, 그 다음에 조합화 상상을 해야 돼요.
해서 엮어져서 동작과 상상, 영상으로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걸 가지고 내 경험과 배경 지식을 떠올리는 게 뭐라고요? 구축화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 다음 주의점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 밑줄. 시나 이야기에 대한 감상이 단편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반응에 머무르지 않고 또래 독자와의 반응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심화 확장하도록 한다. 여기까지 밑줄. 뭐와 연결이 되죠? 반응 중심 교사학습 방법과 연결이 돼요. 그 모형도 있죠. 우리 수업 모형. 반응 중심. 그거와 연결이 되죠. 지금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우리 그때 기본이론반에서 지총에서 부록에 있었죠. 수업 모형 중에 반응 중심 학습 모형 떠올리면서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문학에서는 특히 많이 나오죠. 그쵸? 반응 중심 학습 모형. 그리고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죠. 지도서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차시마다 각각 수업 모형이 연결된 게 나온다고요. 지금 제가 요약한 자료에는 그런 게 나올 수 없어요. 그쵸? 매 차시에 어떤 모형이 적용되는데 그걸 다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서 원본을 볼 때 뭘 보라고요? 이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도서 차시를 보시면서 아, 수업 모형이 이렇게 적용이 됐구나. 이런 걸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지도서 원본에는. 아시겠죠? 그 다음 5-3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놀이를 통해 말의 재미를 느낀다. 즉 언어 유희 이런 거, 리듬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내용 요소 볼까요? 말놀이와 말의 재미입니다. 성취 기준 해설 보겠습니다. 이 성취 기준은 놀이 요소를 가진 말을 통해 문학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설정했대요. 갈래를 어떻게 하래요? 시나 노래에 한정할 필요는 없대요. 여러 갈래의 작품은 물론 일상적 대화 등을 통해 밑줄 언어의 놀이적 성격을 인지하고 문학을 즐겨 향유하도록 하래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계속 밑줄 칠게요. 의성어와 의태어. 의성어는 뭐죠?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고 의태어는 모양이나 동작을 흉내내는 말이죠. 그 다음 두운이나 가군. 그 다음에 율격이 두드러진 말. 이걸 리듬감이라고 하죠. 그 다음 언어 유희. 그 다음 계속 밑줄 재치 있는 문답이나 뭐 수수께끼, 끝말잇기 등을 이런 걸 통해서 재미를 느끼게 하는 활동이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교학방류 볼게요. 재미가 엄밀한 학문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폭넓게 보고 유연하게 접근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언어 유희에 관련해서. 참고자를 보겠습니다. 흉내내는 말의 지도라고 해서 흉내내는 말이 뭔지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는 뭐라고 한다? 흔히 의성어와 의태어로 나눠요. 근데 의성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죠. 그래서 짹짹, 쌕쌕, 멍멍, 땡땡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런 게 있는데 의태어는 뭐죠?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 모양이나 동작이죠. 움직임을 흉내내는 말로 아장아장, 엉금엉금, 번쩍번쩍 이런 게 있대요. 근데 그 다음 나옵니다. 1학년 수준에서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고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분하기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요. 이게 소리인지 모양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분하지 않고 뭐라고 한대요? 동그라미 흉내내는 말로 함께 지도한대요. 흉내내는 말. 그래서 맞춤법에 맞는 흉내내는 말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그건 읽어보시고 뒷페이지를 넘길게요. 6페이지 넘기면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말로 하는 흉내내는 말은 조금 맞춤법이 틀릴 수 있다 이거예요. 깡충깡충이든 깡총깡총이든 뭐 말로 할 때 틀릴 수 있는데 맞춤법에 글자로 쓸 때는 맞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깡충깡충이 아니라 뭐죠? 깡충깡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소근소근이 맞는 게 아니라 소곤소곤이 맞고요. 그 다음에 티격태격이 아니라 티격티격이 아니라 티격태격. 우당탕탕이라고 많이 쓰지만 실제로 우당탕퉁탕이 맞대요. 이런 예시가 4개가 나왔으니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맞는 예시를 꼭 외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지. 외워야 돼요. 이 4가지 꼭 외우세요. 맞춤법에 맞게. 그 다음 소리나 모양을 떠올리며 시 읽기입니다. 1번 시에서 흉내내는 말을 찾아요. 의성어나 의태어를 찾겠죠. 2번 흉내내는 말의 느낌을 생각해 봅니다. 이게 무슨 느낌일까요?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 3번째 흉내내는 말을 바꾸어 다시 써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흉내내는 말이 뭘 나타내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송알송알 대신 뭐 동글동글 바꾼다거나 그 다음에 조롱조롱 대신 딸랑딸랑, 대롱대롱 대신 빙글빙글, 송송송 대신 퐁퐁퐁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야. 바꿨다는 거는 이걸 말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같이 한번 주의점 볼게요. 흉내내는 말은 시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데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교과서에 수록된 시 이외에도 흉내내는 말을 잘 사용한 다양한 시를 제시해서 언어 경험을 제시하래요. 그러니까 꼭 교과서에 나온 거 말고 많이 보여줘라 이거예요. 그 다음 이 단원의 목적은 흉내내는 말을 익히고 이야기를 읽으면서 문학 작품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래요. 따라서 학생들이 이후에도 다양한 문학 작품을
접하면서 자발적으로 앞으로 나올 때도 지금은 단원에서 배우지만 다음에 다른 단원에서 뭐 계속 문학 작품을 접할 거 아니에요? 그때도 애들이 흉내내는 말을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관심을 갖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3. 소리나 모양을 떠올리며 글 읽기입니다. 거기 즐거운 단풍 구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다 뭘까요? 흉내내는 말이죠. 그래서 볼게요. 1번 먼저 지금 우리는 이 글만 나오지만 실제 애들 교과서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 단풍 구경이라고 해서 단풍 막 있는 사진에다 그림 같은 게 막 나와요. 그래서 활동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 안에서 흉내내는 말이 뭐가 있을까? 라고 먼저 그림을 보고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을 읽고 흉내내는 말을 찾아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하라는 건 뭐예요? 보통 학생들이 갖고 있는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흉내내는 말을 찾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 글에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위에 지금 제가 표 안에 제시한 진짜 글을 보면서 이걸 찾아보는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흉내내는 말을 몸으로 흉내내거나 어울리는 그림을 선으로 연결하면서 흉내내는 말을 익힙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흉내내는 말에 느낌을 살려서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는 활동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5-4 들어가겠습니다.